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10월 2주차 경제 부동산 이슈 체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런 투자에 있어서 경제 뉴스라든지 부동산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 단위마다 이렇게 이슈를 정리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 이슈, 내용 정리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얘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뉴스 정리를 보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매일매일 하는 거를 모아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블로그 오셔서 매일매일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오실 분들은 여기 로고 옆에 블로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블로그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먼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잖아요. 그런 금리 인하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는 고용 때문에 지금 비컷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물가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명분이었는데 그런 물가도 예상치보다 소폭이긴 하지만 상회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세적인 전망으로는 11월, 12월 각각 0.25씩 해서 올해 0.5%를 추가 금리 인하하는 게 아직은 대세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이런 대세적인 전망에 지속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이라든지 고용 호재 같은 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이런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한 걸 보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각각 11월, 12월 0.25씩 올해 0.5%가 아직은 대세적인 전망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랑 이제 물가 관련돼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동 긴장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왔다 갔다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곤 있지만 어쨌든 조금 길게 보면 계속 상승하는 추세, 그리고 특히 중동 긴장감이 커진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가를 보는 이유는 이런 유가가 또 다시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극하면 아까 저희가 봤듯이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다시 지연시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9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나와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 또 이것도 물가 상승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고 또 금리 인하 속도에 지연을 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 관련 영향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낮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고질적인 좀 인플레이션이 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지속 갖고 사는 시대가 열린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기사여서 하나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사가 많았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중국이 이제 연휴 동안 증시가 엄청 폭등을 했죠. 경기 부양책이 이미 통화정책은 나왔고 그리고 연휴 끝나고 재정정책도 엄청 큰 폭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생각보다 재정정책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하락을 했죠. 좀 많이 오른 부분에 일정 부분을 토해냈는데 지금 12일 날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어쨌든 요약해보면 확실히 지금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양책을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기는 확실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인 부양책
대한 얘기는 계속될 것 같고, 이런 부양책 자체가 결국은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유동성을 풀게 되면 결국 어쨌든 지금은 무역이 예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좀 미국 초점으로 한국이 바뀌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출 1위가 중국인 것 같이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쨌든 한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공급되면 또 결국 화폐가치 하락, 또 자산가치 상승으로 결국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결국은 또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글로벌 이슈, 글로벌 흐름을 파악해보면, 요약해보면 미국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물가는 예상외로 이 하락폭이 좀 멈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에 조금은 지연될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동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불안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자극이 또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량 등 물가 불안이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뭐 시장에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끈적한 이전과는 다른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계속 동반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좀 걱정된 시장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부양책 뿐만 아니라 제가 기사는 안 가져왔지만 지금 유럽도 독일이 좀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도 또 중국처럼 뭐 일정 부분 유동성을 풀거나 그런 부양책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미국은 이제 고용이 좋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좀 고민한다고 보면, 그 외의 국가들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추세에 다 동참한 상황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또 대응을 해야 되죠. 화폐가치 하락이 또 맞물린 거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이슈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는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죠.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요약해보면, 일단 확실히 대출 규제 영향이 확장되면서 매물이 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다. 확실히 임장 다녀보고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면 시장이 대부분 관망세로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일부 신고가를 거래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기도 하고, 현재 재건축 단지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고 관망세로 변했다. 그리고 집값 상승폭도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관된 기사로는 여윳돈이 24년 2분기에 집을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77조 정도 되던 돈이 36조 원이 감소했다. 그만큼 여윳돈을 가지고 집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연말까지는 한동안 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단 돈을 많이 썼고 시장에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시장이 이미 많이 급등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뭐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24년 들어 많이 상승한 인기 지역, 인기 단지, 뭐 특히 신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축이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재건축도 많이 샀는데 그런 재건축들도 많이 오른 단지들, 그런 것들은 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건 세대수 많은 단지들은, 그런 단지들이 먼저 또 워낙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급매로 던지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부터 좀 호가 조정이라든지 급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값 상승폭이 꺾이다 보니까 다음 기사긴 한데, 오늘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0.25%를 했는데 집값 상승폭도 그렇고 가계대출이 일단은 9월에 좀 진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으로 우리는 0.25를 금리 인하했다. 그리고 내수가 워낙 침체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했다. 이런 기사, 아까 부동산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 연말부터, 뭐 지금부터겠죠? 연말부터 25년 초까지 상급직 갈아타기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한 차례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설명드리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지금 시중금리는 이미 반영돼서 많이 내려온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면서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런 걸 많이 가려놓은 건데, 시중금리, 뭐 3년 국고채, 저희 대출과 원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가상금리를 계속 잡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나오면 다시 부동산이 재차 튈 거를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조금 가상금리, 이런 부분은 대출 규제, 이런 거는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적인데, 그렇게 되면 매매는 잠잠한 분위기, 소강 상태를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속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 많이 오른 단지, 인기 단지, 대단지 같은 경우에 원래 그쪽에 가고 싶었는데 급등해서 못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급매를 잡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타이밍이다. 뭐 투자적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23년에 급락했을 때, 아니면 23년 말에 또 한 번 또 주춤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때 놓치신 분들이 또 상급지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실 분들은 이런 금리 관련해서 또 매매가 주춤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상급지 인기단지가 뭐 호가가 조정되는 상황, 그리고 급매가 좀 나오는 상황, 이런 걸 보고 상급지에 한 번 더 갈아타기 타이밍을 잡는 거는 어떨까?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월세 얘기인데, 뭐 월세야 지금 뭐 많이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월세 상승이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은 또 추후에 시간을 두고 매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저는 지금 매매는 엄청 소강 상태지만 하반기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전세, 임대차 시장 동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어떻게 되냐, 지금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이문, 휘경의 대단지들 내년 초에 입주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대단지 입주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전세가 안 흔들리고 있거든요. 전세 매물은 이미 감소했고 이사 처리되면서 전세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 이런 대단지 입주에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면 대출 규제를 이겨내고 조금 더 시장이 다시 상승할 힘을 전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는 뭐 어차피 대부분 다 주춤해졌으니까 특히 전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서울시에서 관련 건설 업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강남의 조합장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장분들과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서울시는 확실히 도심에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장관님도 수도권이나 서울, 수요가 많은 곳에 도심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도심 공급이 앞으로 핵심이다라는 점 먼저 알 필요가 있고, 두 간담회 모두 얘기가 나온 게 제발 사업 속도 단축에 조금 힘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장들, 조합장들, 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조금 뭐 갈등을 좀 중재한다던가, 뭐 공사비 갈등도 조금 조율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사업 속도를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업체들도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속도가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움직이긴 하겠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정부나 서울시도 도심 공급을 원하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도 사업 속도를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 관련해서 정비계획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 뭐 6단지를 시작으로 뭐 14단지, 뭐 4단지인가 또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8단지, 그리고 13단지, 이렇게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공람됐다. 그래서 주민들 먼저 보고 이제 추후에 사업 진행 단계를 밟아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목동이 이렇게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뭐 사업 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나와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좀 강세 분위기다 보니까 목동도
줄지어 거래도 나왔고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동은 학원가도 그렇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주거만 되게 낡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 주거 상품도 49층 60층 이렇게 고층 재개발 얘기하고 재건축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거 상품성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엄청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되게 장기간 플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목동은 계속 미래 가치가 향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는 목동의 인근 신축들 있잖아요. 아델리체라든지 목동 힐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재건축이 단지별로 진행될 때마다 이주 수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라든지 가격 흐름에 따라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는 또 별개입니다. 그건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에 대치동이었던 대치 에델로이가 엄청난 경쟁률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 플러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과천에 고분양가 얘기가 나왔던 84가 20여, 거의 두 개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난하게 완판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분양가가 좀 높아서 선착순이나 일부 물량이 무슨 이유로도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걸 깨고 시장이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 기다려서 늦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곳들은 과천처럼 거의 시세 아니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고분양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높으신 분들은 고점자의 영역인 분양가 상한제 단지 하시면 되고, 네, 저도 그렇지만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 지금 청년분들인데 청약 점수를 이제 모아야 된다라는 분들은 저는 청약에 좀 목매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딱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이 아직 없으시면 청약 통장 요즘 상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입은 해두더라도 너무 또 고집해서 시기를 놓칠 청약의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에델로이 같은 경우 이런 거 가려면 자녀분도 많아야 되고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년분들은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가 높은 분양가에도 잘 되다 보니까 인근의 기축들, 레미안 슈르라든지 그리고 인근 신축들에도 약간 자극하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전 청약, 그리고 본 청약, 3기 신도시, 그리고 LH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급 대책들에 대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많은 자료를 내고 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LH가 빌라 신축 매입한다 그랬는데 목표치의 3% 정도라는 얘기, 플러스 공공 분양, 공공 단지들 착공 목표가 5만 가구였는데 현재 올해 9월까지 3천 가구밖에 못해서 이것도 목표치의 6%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처음으로 분양을 했는데 사전 청약 때보다 20% 정도 분양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LH에서 많이 막아서 그 정도라고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막아도 20%가 상승한 상황, 그리고 그 외의 곳들은 본 청약이 계속 밀리고 있고, 사전 청약 저번에 제도가 사라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LH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조기 공급하겠다, 이런 것처럼 내용은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높은, 그리고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이런 나온 자료들만 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기존의 기축을 산다던가 이렇게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나 LH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거는 그런 거겠죠.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분양가 좋게 3기 신도시나 공급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의도인데, 그게 현실화돼야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현실화 안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냥 기다렸는데 분양가는 생각보다 안 싸고 이러면 또 낭패를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화 가능한지는
대안이 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만 날리고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는 걸 떠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칼럼 같은 뉴스 기사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초고가 아파트, 진짜 뭐 요즘 뭐 반포 원베일리인데 30평 한강뷰가 뭐 60억에 거래됐다. 그리고 뭐 나인원 한남 뭐 200억, 100억, 200억대가 나오고 있고, 뭐 한남 더일도 그렇고, 뭐 압구정 현대도 엄청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인데, 예전만 해도 그런 아파트보다는 뭐 강남이라든지 입지 좋은 곳에 뭐 건물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대세였다면, 현재는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엄청 좋은 입지에 지금은 초고층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낡은 상업시설을 주거로 바꾸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한국도 초고가 아파트가 이제는 빌딩의 좀 대체제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주거로 좋은 입지들은 더 금액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있다는 점,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는 조금 전 세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집값 상승을 끌어당기는, 이런 초고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랑 시장이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초고가가 결국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최상급지가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급지가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쭉쭉쭉 시장은 순환매 관계인데, 결국 이런 추세가 돼서 초고가가 또 한번 시장을 끌게 되면 또 밑에 급지도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결국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뭐 선사현대 암사동의 역세권 단지죠. 8호선 역세권 단지. 8호선이 연장도 됐고 고덕 신축, 여기도 고덕 가격들이 쭉 올라가면 이제 순환매로 타고 오는 단지들 중에 하나인데, 고덕 신축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랐고, 특히 한강변에 한강뷰가 보이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로 유명해지면서 또 용적률 수혜도 봤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25평도 그렇고 조금 가격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이촌 르웰 단지 예시를 봤을 때 착공이 2년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10%대다. 리모델링의 강점이, 저는 리모델링을 예전에는 뭐 그래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속도가 빠르면 신축이 귀한 상황에서 먼저 신축이 돼서 그 신축 효과를 누리고 팔고 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이점을 봤을 때 리모델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리모델링이라서 공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사비가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국 메리트가 별로 없다. 정부나 서울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장관님도 뭐 쭉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개발을 늘리겠다. 그래서 도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언급을 하셨고, 여기에 연관되게 빌라 시장이 거래가 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있는 곳을 보면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도심 공급을 하려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라 시장, 지금은 뭐 신축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전 특히 일단 서울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경기도까지 갈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이고, 특히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꼭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조만간 다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이미 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남 4구역도 그렇고 남영 2구역도 그렇고 뭐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한남 4구역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2파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쭉 되는 거는 뭐 개별적인 내용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저는 평당 공사비가 940만원 수준이라는 것.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인근의 2, 3구역 900만원 수준이 안 된 금액으로 이전에 계약했던 곳들은 뭐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 남영 2구역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조성하는 구역이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강북의 코엑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용산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용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남 뉴타운, 그 용산 공원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고급 주거벨트가 될 거다. 아까 한남 4구역도 그렇고 어쨌든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 역세권이 이쪽이고, 아까 남영 2구역이 이쪽이고, 그리고 이쪽 신용산역 쪽에서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업무시설을 또 짓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여기 전자상가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를 생각해서 업무시설,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업무시설이 들어갈 거고, 여기 현대차 R&D 센터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서쪽은 완전 업무 추진된 곳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로가 3개 있어요. 한강대로랑 원효로, 청파로. 그래서 여기 3개의 도로변 인근은 나중에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한강대로는 이미 많이 변했고, 원효로, 청파로도 그런 곳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재개발을 하면서도 다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업무시설이 엄청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전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고가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남 뉴타운은 초고가 주거지로서 또 주목을 받고, 양쪽이 이렇게 좀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받는 용산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0월 2주차 경제 부동산 이슈 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